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서정욱 변호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예. 전한길 씨가요 3.1절을 기념해서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올려놓은 포스터 때문에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전한길 씨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보수 우리 우파 연예인들 아닙니까? 이분들에게도 공연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을 거고요. 여러분들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이 누구 있습니까? 태진아 선생님 보이고 또 진행자분도 많이 알려진 그죠? 그 진행자분이고 너무나 훌륭한 연예인들 모시가 우리 마음껏 또 박수도 치고 이 공연장에서도 또 윤어게인 외쳐보자고요. 뭉치면 된다니까. 자유한국당 몇 만이 모였습니까 지금? 5만 4천 명이 모였습니다. 빨리 10만 갑시다 여러분. 뭉치자, 싸우자, 저절로 이긴다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한 번 더 자유 콘서트 티켓팅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윤 어게인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냈고 이제 출연하는 이제 가수들이라고 해가지고 얼굴을 넣었겠죠. 태진아 씨 사회는 이재용 전 아나운서 보고. 그런데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태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연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법적 소송까지 지금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정광재 대표 원래 이런 것들은 사전 협의하에 확정이 되면 올리는 거잖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예. 어떤 거냐면 전한길 씨가 주최하는 이런 3.1절 자유음악회라는 취지를 충분히 공연을 약속한 그 연예인들에게 공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있는 음악회, 일반적인 음악회이니 여러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해줬으면 일반적인 좋겠다. 음악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것들은 여기 출연하기로 했던 연예인들이 출연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가 왜 처음에는 출연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 내용을 알고는 출연하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예. 근데 뭐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연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전한길 씨가 직접 이것을 조율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기획사를 썼을 거 아닙니까? 예. 기획사는 연예인들을 섭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이 일반적인 3.1절을 기념하는 음악회인이 출연해 달라라고 네. 요청을 했으니까 이분들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출연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온라인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뉴스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이 되니까 아무래도 연예인이라는 게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데 이런 행사에 나간다는 게 부담스럽죠. 더군다나 네. 이게 뭐 전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행사면은 모르겠지만 이 전한길 씨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본인은 잘 몰랐고 그래서 진상을 안 이후에는 출연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혀놓은 상태인 거죠. 예, 그러니까 태진아 씨는 명예훼손 등 해가지고 지금 법적 소송 준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연예인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이런 데 가게 되면 본인이 이념적으로 낙인을 찍힐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 제가 볼 때는 지금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거의 좌충우돌 주변에 피해만 지금 계속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문제나 윤 어게인으로 낙인 찍히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게 전한길 씨인데 예. 이제는 연예인들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적어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정확히 설명을 해야죠. 연예인들 이런 행사 잘못 나와가지고 낙인 찍히면 그다음부터 못 불러요. 예. 못 부르면 저분들 같은 경우는 연예인 생활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설명도 안 하고 제 느낌에 그래서 야, 한동훈 전 대표가 부러웠나? 이런 생각도 콘서트. 있어요. 예, 예. 그때 막 성황리에 뭐 이루어지게 되고 막 팬덤 보이고 이러니까 본인도 저런 거 좀 3.1절에 해서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들을 속여가면서 특히 연예인들을 속여가면서 저렇게 하려고 했던 저는 발상 자체가 잘못돼 있고 예. 저는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욕심 이게 그게 좀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국민의힘도 좀 빨리 좀 전한길 씨랑 절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한길 씨는 왜 이런 콘서트까지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마 근데 그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영화도 이게 제작했고요 이번에 자기 돈을 다 대가 영화도 네. 제작하고요. 또 이게 얼마 전에 또 콘서트도 했고 이번에 그래요? 뭐 몇 번 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섭외는요 도급을 줘가지고
기획사에. 네. 따라서 이 기획사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따라서 이 전환기를 고소하는 거는 전 납득이 안 된다. 전환기가 뭐 속인 건 없잖아요. 기획사에서 이게 설명을 했으면 되잖아요. 예. 이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게 일반 음악회입니다. 이거 정치 행사 아니에요. 이름만 자유음악회지 그냥 공연하고 노래 부르고 하지 뭐 정치 토크하거나 정치 행사가 아니다. 예.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게 그 김어준 씨가 저번에 1박 2일로 행사할 때 가수들 많이 가고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어쩌다가 이게 연예인들이 김어준 행사는 가수 당당하게 개념 연예인처럼 가고, 그럼 네. 이게 전환길 좀 관여된 행사는 아니 눈치 봐가 가지도 못하는, 우리나라가 이게 자유 대한민국 맞습니까? 어떻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전환길이가 자유 우파를 하더라도 김어준 씨는 또 이게 진보 좌파 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말은 김어준 행사는 아무도 가도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봐요. 속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음악회가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여기 토크 콘서트라고 써 있어요. 이부가. 자기가 아마 이게 근데 가수가 예. 가수는 저는 노래만 부르고 성악가나 이게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부 그 뒤에 앞뒤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저 말은 거기 가서 가수가 노래하는 게 뭐가 문제죠? 아 윤호긴 행사 가서 노래 하나.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전환기 씨도 이게 현 정권의 눈치 보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맞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수를 섭외할 때 네. 단순하게 출연료라든지 뭐 어디에서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 어디서 주관하고 주최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알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통일교에서 주최한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거기 가게 되면 통일교 행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죠. 논란이 얼마나 예. 많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가수들도 어디서 주관한다. 예를 들면 자유한길단에서 주관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예. 아마도 그 매니저가 자유한길단이면 혹시 이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주관했는지를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형적인 사기죠. 예. 사실은 사기다. 그럼 왜 사기를 친 거냐? 결국은 지금 윤 어게인 세력이 쪼그라들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로 그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그 와중에 과거에 소위 말하면은 친윤 또는 태극기 세력 또는 윤 어게인 세력이 법원 앞에 과거에는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확 쪼그라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내란 세력으로 이미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자유한길단임이 명백한데 거기서 주최하는 음악회에 간다? 그러면 최소한 그 뜻에 공감하거나 공감은 하지 않더라도 반대하지 않는다 정도의 신념이 없으면 나가기 어려워요. 예. 지금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 김어준 콘서트는 가는데 왜 여기는 못 오느냐 그러는데 김어준 콘서트에서 예를 들어 어떤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의해서 내란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옹호한다거나 그것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한 어떤 행사를 치렀다? 그럼 가수들 부르면 안 갑니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안 온 이유에 대해서 좌파 눈치본이라고 그래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논의 물대기식 해석이고요. 예. 결국은 이런 명망 있는 가수들을 부른 것 자체가 자신들의 새가 쪼그라드니까 이 새 쪼그라드는 거를 갖다가 좀 부풀리게 하려고 이런 거 이렇게 한 게 아니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수들 속인 것도 문제지만 확정도 안 되고 명확하게 설명도 하지 않은 거를 서둘러서 이렇게 홍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결국은 예. 국민들과 지지자들을 속인 거거든요. 예. 국민들과 지지자들 앞에 사과를 해도 미안할 그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뭐 김어준 콘서트였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예. 그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월 2일이 먼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티켓 가격까지 다 나와 있어요. 7만 원, 5만 원. 근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걸고 하면 혹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전환기 씨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수 최시원 씨 또 섭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시원이라는 연예인 혹시 아십니까? 최시원. 잘생겼어요. 역시 너무 반갑고 용기 있는 참 연예인이네요. 아까 올린 말도 불의 필망. 의롭지 않은 것은 반드시 망한다. 그 다음에 토붕와해라든지 흙이 붕괴되고 진실을 추구하는 우리가 이긴다는 메시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또 제안합니다. 우리 최시원 씨 한번 이름 그대로 와주시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우리 최시원 씨 공식적으로 한번 초청해 보겠습니다. 최시원 씨가 갑자기 왜 나왔나 했더니 19일이에요. 그러니까 19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판결이 나온 날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전환기 씨는 본인의 생각과 비슷하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 결과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 메시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불의필망 토붕화해,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예. 근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메시지로 대중들은 받아들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최시원 씨가 지난해 찰리 커크라는 미국의 유명한 보수주의자 있었어요. 예. 대학 다니면서 보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했었던 그렇죠. 사람이죠. 예. 강연 중에 피살을 당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치 성향을 떠나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최시원 씨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구나라고 했고 2월 17일에는 이에 앞서서 무슨 글을 올렸냐면 엔추파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거 처음 엔추파도스가 듣는데요. 예. 겉으로는 반대하고 실제로는 정권에 야합하면서 그러니까 이 허수아비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엔추파도스라는 글을 올렸었기 때문에 최시원 씨의 정치 성향은 일단 윤어게인 또는 친윤 성향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식이 굉장히 확고한 상태에서 2월 19일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불가사의 4글자를 올렸었습니다. 네. 이거는 재판 결과가 이거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올렸겠죠. 근데 이건 삭제한 이후에 이 8글자를 올렸기 때문에 예. 최시원 씨가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 지금 전한길 강사가 얘기하는 거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린 같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예. 최시원 씨는 본인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내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적은 없고.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이 최시원 씨가 갖고 있는 것은 전한길 씨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대중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자성 예매율이 굉장히 낮은가 봐요. 성공할 것 같으세요, 손정욱 변호사님? 가수 이게 음악회가 아마 제대로 될까 좀 걱정은 돼요. 예. 그때 제가 어제인가 봤을 때 한 500석 정도 예매 이야기 했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매가 많이 안 된 걸로. 오후 3시 기준으로 보면은 네. 잔여석이 지금 한 700석 정도 나간 거네요. 그러니까요. 얼마 그때 제가 봤을 때 500석밖에 안 나갔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을까 걱정은 되는데. 예. 근데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예. 오히려 관심도 높아졌어요. 오히려 홍보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제 지금 팔린 게 예. 언론에서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이제 보수 국민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 해가 좀 팔린다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될지는 모르겠고 조금 전에 최시원 씨는 지금 가장 전환길 뉴스에서 많이 하는 게 약간 엔추파도스 이게 베네수엘라의 옛날처럼 사쿠라 야당 있잖아요. 밤에만 낮에는 야당 행사하다가 가짜 야당. 예, 가짜 야당 사쿠라처럼 예. 이걸 이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민의힘도 이 가짜 야당 아니냐 이런 게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최시원 씨가 이걸 올렸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아주 강한 정통 우파는 맞아요. 예. 지금 여기 잔여석이 엄청 많아요. 이게 한 만석, 총 만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표가 팔린다고 하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뜻에 동의한 분이 많다면 보니까는 전한길 씨 유튜브가 2개가 있던데 하나는 80만 명, 하나는 118만 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미 한동훈 전 대표 말처럼 하루 만에 다 싹 끝나야 되는 건데 예. 이렇게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런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래서 이건 상당히 예를 들면 본인의 욕심을 가지고 한동훈 씨가 했던 방식과 유사한 방식의 자기의 팬덤들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욕구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전한길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마저도 지금까지 보면 7천석인데 700석밖에 안 나갔으면 저 행사 못 하는 거죠. 예. 얼마 안 남았잖아요. 3월 1일이라고 하면 저는 그래서 완전히 실패한 거란 생각이 들고 제가 국어 공부를 엄청 잘한 건 아닙니다만 최시원 씨가 2월 19일 날 불의필망, 의롭지 못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다음에 토붕와해, 근본부터 무너져 완전히 붕괴된다. 이날 윤석열 씨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1심에 선고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진보나 보수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전한길 씨는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야 우리 편이야 우리한테 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계 완전 붕괴시키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좀 제발 저 서정 변호사님 좀 전화 좀 하셔가지고 그만 좀 하시라고 하세요 저런 행동에 대해서는. 근데요, 저 불이 필만 저것만 보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어떤 뜻인지. 그러니까 앞부분에 아까 찰리 커크가 전에 맥락을 보면 예, 그렇다는 찰리 뜻이죠. 커크 추모한 거. 그다음에 아까 엔추 파도스 이게 크다니까요. 엔추 파도스가 전환길 뉴스에서 계속 하는 게 이거예요. 이 앞뒤를 보면 우파가 맞다. 그러니까 저 해석은 진보나 보수나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저희 법원에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내린 건 당연하다라고 저희가 해석하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근데 이걸 다르게 해석해서 야 보수 우파네, 야 나의 그 3월 1일 날 음악회 좀 와줘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저 연예인 저희 이 슈퍼주니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음악인을 갖다가 이념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저런 건 하지 말아야죠. 다른 건 몰라도. 예. 근데 저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시원 씨가 과거에 어떤 SNS 메시지를 냈는가. 특히 엔추파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른바 뭐 20대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보수화된 세력들이 엔추파도스를 유행어처럼 쓰고 상징적으로 있거든요.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엔추파도스라는 글이 이 20, 30대 젊은 우파 성향의 남성들이 많이 쓰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최시원 씨가 갖고 있던 정치적 성향도 그거고 이 불의필망과 토붕화에도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필 규정에 판결이 나왔다라고 판단하겠지만 그 과거에 올린 글로 인해서 다른 식으로 해석되고 있고 아마 본인도 그 뜻을 갖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최시원 씨가 얘기한 적은 없는 거고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예인이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강제적으로 커밍아웃 당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 뭐 SNS에다가 답을 밝히거나 뭔 내용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썼던 글을 추론해가지고 이 사람은 우파 연예인이야. 그러니까 나와줘야 돼. 나와주면은 당신은 영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최시원 씨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이분의 정치적인 성향을 갖다가 연예인이 정치 성향을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런데 조금씩은 드러낼 수 있어도 그래 난 윤어게인 지지자라고 커밍아웃 하게끔 좀 강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연예인이 공인이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동의는 구하고 커밍아웃 시켜라. 예. 이거는 인권 침해입니다. 이거. 지금 SM의 입장을 보면 지금 악플러의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좀 피해가 지금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SM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오늘 비공개 의총이 있어서 지난주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을 두고 좀 논란이 벌어질까 했는데 다른 쪽으로 회의 진행과 관련한 좀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려놓는 것이 보험금 받아 챙기고 어제 당면 개정 논의 안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면 개정 논의 절반? 지금 1시간 넘게 대구경으로 통합 논의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오늘도 여론조사에서 대폭락한 걸로 아는데 이런 한간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내란 수괴 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 전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시간 끌기 하는 것 같아요. 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고 있고 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당면 개정부터 1시간 넘게 얘기를 하고 순서 자체를 이렇게 짠 거가 의도적이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기 들으셨겠지만 친한계 의원에서는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비공개 의총의 순서라든가 의제를 이렇게 한 거 아니냐는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전국이 비상인데 또 영남 지역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관재 대표 어떻게 이번에 오늘 의총이 그러니까 당면 개정이나 행정통합 얘기하다가 끝났나 봐요. 오전은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20일에 장동혁 대표가 19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에 대해서 1심 판단에 불과하다. 앞으로 판단 기다려보겠다. 그리고 자유우파
국민의힘으로 뭉치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것이 사실상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을 당의 중심 세력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역 의원들은 2월 20일에 장동혁 대표가 이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의총이니까 그럼 과연 그 메시지를 갖고 6월 3일 지방선거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오전에 뭐 10시 40분부터 시작했는데 1시간 가까이 당명 변경 어떻게 진행됐고 뭐 어떤 것들이 대안으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오래 끄니까 예. 아니 이렇게 급박한 시기에 겨우 이 얘기하려고 우리가 모였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친한파라고 평가받지 않는 의원들도 이러려면 의총 뭐 하려고 했냐. 네. 이거 일종의 입틀막 의총 아니냐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했고 오후까지 의총이 연장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도 한다면은 그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겠다라고 준비했던 분들도 예. 오후에는 대거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별로 진전될 게 없다라는 뜻에서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 서정 변호사님 지도부의 생각은 뭘로 봐야 됩니까? 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일까요? 지금 이게 계속 절윤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내부 분탕질로 그런 사람들하고 이게 절연해야 된다. 예. 이런 라고도 입장인데요. 했죠. 예.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전륜은 누가 하느냐면 이거 장동혁 대표가 전륜 혼자 하면 뭐합니까? 전륜은 이게 국민들과 당원들이 해야죠. 그렇잖아요. 국민과 당원이 아직도 윤석열 안타깝다. 이런데 당 지도부가 전륜합니다 하면 전륜이 됩니까? 저는 의원들이 전륜합니까? 예. 국민들이 아직도 윤석열을 찾고 당원들이 윤석열을 찾고 있는데 예. 우리가 지도부가 전륜한다 해서 전륜이 되느냐고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래 오만해요. 국민이 아니고 뭐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전부 윤석열 다 버리면 전륜하지 말라 해도 전륜되는 거예요. 아직 많은 당원들이 윤 대통령이 탄압받고 아직 무죄 추정 1심 안타깝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억지로 전륜하자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뭐 전륜하자면 당원들이 다 따라가 전륜합니까? 국민들이 다 전륜합니까? 아주 오만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직을 걸고 네. 자신의 재신임 묻자 이렇게 그랬죠. 한번 얘기했잖아요. 반대 진영에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20일에 내놨던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옳으냐 그러냐 그것이 국민의힘이 가야 하는 방향이나 그렇지 않은 방향이냐에 대해서 한번 전당원 투표 붙여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다수의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라는 지금 서 변호사님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는 워낙 지방선거가 100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네. 또 새로 어떻게 구성해서 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재신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2월 20일에 내놨던 장 대표 메시지에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물어본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이 너무 지나치게 아직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대다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전 반대되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런 메시지를 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대부분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원하기 저 때문에. 증거를 댈게요. 예. 원외위원장 한 20몇 명이요. 그것도 뭐 당연도 아닌 사람 20몇 명이 장동혁 사퇴라고 했죠. 예. 근데 장동혁 사퇴하면 안 되고 흔들지 마라. 이게 낸 사람이 71명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또 있나요? 71명 대 20몇 명이에요. 예. 최대 25명이라는데 제가 보기에 한 20명 되더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3배 이상 3대1 정도로 예. 장동혁 지지하고 장동혁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는 3배 정도 많다. 사퇴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협위원장이라는 분들이 언제 구성된 분들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표 체제 시절,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사람들이 대부분의 당협위원장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6월 3일 지방선거 앞으로 다가왔는데 당협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공천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당 지도부와 같은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저는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용기를 낸 사람이 25명이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본인을 비판하려면 이제 직을 걸고 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부터 오늘 나오는 얘기까지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장도영 대표의 취재는 더 이상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 호윤선언이라고 제가 말한 것처럼 윤석열이 호위무사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데 그것도 당대표 입장에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걸 밝힌 거예요. 고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2월 20일 장도영 대표의 그 선언으로 인해서 그 기대는 상당히 물거품이 되고 있고요. 전당은 투표했는데 장동영의 선언이 더 옳다고 결과가 나오면 제가 그 당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분위기는 장 대표의 노선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좀 할 생각인데 그 노선이라는 것은 대표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노선을 가지고 전당원 투표를 해보자. 윤 어게인 노선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총의를 모으고 혹은 또 그런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한 게 이 부분이죠. 노선을 가지고 전당원 투표를 한번 해보자는 건데 서정 변호사님, 이게 장도영 대표가 이거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상대가 직을 걸면 근데 그때 시간을 이틀 줬는데 왜 이제 와서 계속 하는데 상대가 직을 걸면 뭐 못 받을 게 없다 보고요. 저 이성권 의원도 그러잖아요. 윤어게인 세력이 아니라니까 장동영 대표가요. 장동영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몇 번이나 사과를 했잖아요. 몇 번이나.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몇 번 사과했는데 윤어게인이다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윤어게인은 뭐냐. 자유대학이나 전한길 강사처럼 진짜 윤 대통령에게 현실 정치에 복귀시키자는 사람 이런 게 윤어게인이잖아요. 장동영 대표가 왜 윤어게인 세력이죠? 저는 이게 프레임 공격을 보는 거예요. 계엄에 대해서 몇 번 사과했는데 어떻게 윤어게인이 됩니까? 그게 보수 진영 내에서 그게 구분이 되나요? 그렇죠. 저는 윤어게인이라는 프레임이 그럼 제가 윤어게인 세력입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탄압받고 내란 이게 안타깝다는 거지. 다시 윤석열 복귀해서 다시 대통령 해라. 윤어게인 이건 아니잖아요. 서 변호사님 윤어게인 세력은 아니고. 저는 그런 의미의 윤어게인 아니라 봐요. 개념을 프레임을 짜서 하지. 저는 장동혁도 윤어게인 세력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적어도 그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당명도 바꾸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죠? 장도영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작년부터 나의 계획이 있다. 나는 그 계획을 말로 하지 않겠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당명도 못 바꾸겠다는 게 지금 예를 들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본인이 뭐라 했습니까? 절연이 아니라 지금은 전환할 때다. 제가 볼 때는 절연도 하지 않고 전환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연도 하지 않고 전환도 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럼 우리는 윤어게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입으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계엄이고 내란이 아니다. 아니 헌법재판소가 내란이라고 얘기했고 재판부가 연달아 3번씩이나 내란이라고 얘기했는데 당대표, 제1야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계엄이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윤석열 씨랑 윤석열 씨 변호인단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씨와 윤석열 씨 변호인단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윤어게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 그럼 윤어게인이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모르는 저 하늘에 허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도영 대표가 나와서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야 그럼 당신 윤어게인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데 난 윤어게인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누구랑 예를 들면 토론을 해야 되고 누구랑 논쟁을 벌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설명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했으면 윤어게인이지 어떻게 다르게 저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서 변호사님 뭐 아까 말씀을 뭐 종합해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나와가지고 정치를 하는 걸 지지하는 거를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보시는 가장 좁게는 이제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라는 게 가장 좁게 윤어게인이고 하다 못해 계엄은 계몽령이다. 계엄은 이게 불가피했다. 이 정도는 해야 윤어게인이잖아요. 근데 계엄이 잘못됐다고 지금 하는데 그걸 또 윤어게인이라고 합니까? 윤 대통령 계엄이 잘못됐다고 지금 하잖아. 장동영 대표가. 맞잖아요. 뭘 근거로 이게 윤어게인입니까? 그럼 윤 대통령하고 명시적으로 절연한다 이 말 안 했다 해서 윤어게인입니까? 그럼 선거 전략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적인 분들도 표를 껴안고
또 이게 비판분도 껴안고 선거 전략성으로 장동익 대표가 양쪽을 다 안고 가기 위해서 통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윤 대통령 지지자는 다 잘라내고 그럼 한동훈 지지세마라가 투표하면 이깁니까? 근데 정당의 존재 이유가 정권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선거에서 이기고 장동혁 대표가 가는 길이 선거에 이기기 위한 길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좀 묻고 싶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의총에서.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고. 윤어게인, 그분들도 국민의힘 뽑는다고 하면 국민의힘 뽑으시면 좋은 거죠. 근데 그분들이 국민의힘의 주류 의견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이라고 했었을 때 과연 다른 그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도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같이 잘해서 국민의힘 뽑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셈이죠. 예. 그러니까 뭐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졌고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보기에는 장동혁 지도부는 윤과 절연했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선거 어렵죠. 지금 국민의힘은 포탄도 총알도 그리고 전투식량도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등 떠미는 분위기와 똑같습니다. 후방에서 포탄도 지원하지 않고 실탄도 지원하지 않고 전투식량도 지원하지 않아도 맨주먹으로라도 싸워야 되는 게 장수의 자세입니다. 지지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이제 다른 뭐 갤럽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지지율인데 여기 보면은 32.6%, 3.5%포인트 떨어지고 민주당은 그 정도만큼 올라갔어요. 이것이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이 반영된 거 아니냐는 뭐 해석들을 하는데 소정 변호사께서는 이 지지율을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장동혁 대표는 이제까지 일관되었어요. 계엄은 사과하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하고 명시적으로 절연 이야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일관된 입장이에요. 근데 갑자기 장동혁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지금 보세요. 계속 그 한동훈계나 오세훈 시장이나 계속 그 절연하면서 계속 지금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분란이 원인이다. 그럼 장동혁 대표가 뭐가 달라졌나요? 장동혁 대표가 대표된 지 몇 달 됐는데 일관되잖아요. 계엄 잘못됐다. 그다음에 절연 안 한다. 근데 옛날 지지율 잘 놓다가 그러면 갑자기 왜 떨어지냐 말이야. 장동혁 대표가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친윤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에 저는 당을 흔드는 이런 게 자꾸 분란 세력들이 분탕질 치는데 지지율이 잘 놓으면 이상하죠. 저는 그게 원인이 있다 봐요. 아니 근데 차 변호사님께서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라고 그러는데 국민들은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 하면 지난 12월 3일 일주기 때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슨 말을 했냐면 계몽령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윤석열이 다시 복귀해가지고 대통령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정말 1%도 안 돼요.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럼 당대표가 그 얘기 안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윤 어게인의 핵심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래 계엄은 100번 양보해도 잘못했다. 하지만 계엄은 불가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핵심이에요. 즉 계몽령이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에게 왜 전윤을 지금 강요를 하고 요구를 하냐 하면 12월 3일 그 계엄 일주기 되는 불과 몇 달 전입니다. 2달 전이에요. 그때 여전히 장동혁 대표는 계몽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전이었어요. 근데 법원 판결 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죠? 계엄은 잘못됐지만 내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윤어게인이 국민적 지지로부터 멀어졌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갖다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을 또 부정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갖다가 부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위 말하면 참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방법이 잘못된 것이 뜻이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즉 계몽령의 본질과 하나도 윤어게인의 본질과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오 시장이나 지방선거를 걱정하는 소위 국민의힘 내부의 수도권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윤어게인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별화가 별로 안 된다. 그러니 우리 지지율이 이렇게 낮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라고 강조하시면은 윤어게인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자기 비판하고 반성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 다물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눈에는 아니 헌법도 못 지키고 법도 못 지키고 자기네가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가 됐는데 말 한마디도 제대로 안 꺼내놓으면서 맨날 이재명 욕만 한다.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거는 후방에 뭐 포탄도 실탄도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싸워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중도가 움직이기 힘들다는 의미겠잖아요. 그렇죠. 2월 둘째 주에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8.7%포인트 차이였거든요. 예. 근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격차는 16%포인트로 한 주 사이에 무려 7.3%포인트 차이가 확대된 겁니다. 예.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난 목요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내란 판결과 관련해서 무기징역 선고 있었던 거고 20일에 장동혁 대표가 그거 1심 결과일 뿐이다. 예. 인정하지 않는 듯한 메시지를 내니까 대거 국민의힘의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말고 연성 지지자들은 이탈한 거겠죠. 이탈한 사람이 뭐 무당층으로 갔든 아니면 민주당으로 갔든 그렇게 된 결과인데 장동혁 대표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전 이해하기 어렵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엔 지금 지방선거에서 가장 처절하게 싸워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예. 왜냐? 이미 뭐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다 할 후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고요. 그나마 서울시가 인구가 좀 줄어드는 과정에서 일부 좀 보수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오세훈 시장이 이미 4번의 서울시장을 하면서 그 서울 시민들에게 일정 부분 능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싸움이 펼쳐질 거라고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 상황에서 당 대표가 가려는 방향이 결코 자신의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 볼게요. 당 입장이 계속 견진된다면 지선에서 TK 외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오세훈 시장 이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 이준석하고 친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요. 동탄에서 3자 구도할 때 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고 국회의원 됐어요. 예. 그러면 그때 개혁신당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높습니까? 아니 명색이 대권주자고 오히려 이제 서울시장을 4번 했으면 장동혁 대표보다 정치 경력이 월등히 높잖아요. 네. 아니 본인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지 본인 능력으로. 그리고 본인이 서울시장 4번 했으면 본인이 서울시의 정책으로 서울시장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서울 시민들이 시장 후보 보고 찍지 당 보고 찍습니까? 물론 당 보고 찍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네. 그러나 시장 후보가 누구냐, 오세훈이냐, 정원호냐, 박주민이냐 사람 보고 찍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이제 당 탓 좀 그만하시고 본인이 포탄 총알 스스로에게 자급자족하면 되지. 그걸 제공 안 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당을 책임 떠넘긴 게 네.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거는 진짜 저는 비겁하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서울 말고 지금 TK를 제외하고 다 위험하다고 보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본인은 이제 뭐 서울시장이니까 본인이 서울이 위험하다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요 부산 경남은 그래 안 봅니다. 대구 경북에게 이기지만 부산 경남까지 오세훈 시장이 뭐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충분히 부산의 여론이 옛날에도 총선 때도 안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집하니까 한석 전재수 빼고 다 석권했잖아요. 예. 결국에 부산 경남은 그래도 낙동강 전선을 지켜줄 겁니다. 보수를 괴멸시키기 우리 국민들이 한쪽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지는 않습니다. 예. 최소한의 견제는 하게 해줄 겁니다. 지금 공관위원장이 이제 이정현 위원장이죠. 기득권 공천은 안 하겠다고 이제 뭐 물갈이 컷오프 많이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득권 공천은 안 하겠다는 뜻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키색 야상을 입고 나오신 걸 보고 거기다 또 무슨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니 그렇다면은 뭐 야상 입고 다니는 분들은 다 무슨 뭐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만큼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하는 것에 이제 주안점을 둔 의상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첫 회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공천을 하지 않겠다. 예,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의 공천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앞서 경기도지사 후보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글쎄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TK나 PK를 제외하고 어떤 방향으로 공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튼 인력난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공천관리위원장이 호기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래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을 수혈할 때는 그 수혈한 인물에 대해서 충분히 당신이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줘야 아마 정치권 밖에 있던 사람도 그 확신을 바탕으로 와서 국민의힘 배지를 달고 국민의힘 유니폼을 입고 선거에 임하게 될 텐데 지금 나오는 여러 여론조사들이 국민의힘이 누가 뭐래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공천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현역을 배제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공천하겠다는 것은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이 호언장담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경선 룰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현역 도지사, 시장들이 많거든요. 현역 프리미엄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생각하는 완전히 뉴페이스로의 공천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저 복장이 조금 논란이었는데 야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을 좀 연상시키는 듯한 복장이어서 좀 논란이 됐어요. 본인 설명에 의하면 군복이 아니라 작업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극우단체들 집회 현장 가면 그렇게 군복 많이 입고 나오세요. 저런 모습 자체가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적어도 제1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군복 입고 나오면 좋아할까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걸 입고 나오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이미지를 주려고 했다는 생각이 좀 작업복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당 지금 지도부 윤 어게인으로 지칭되고 있고 그쪽 세력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현직 도지사 가운데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고 한다? 전 이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당 지지율이 높아야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당 지지율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대변인이 적어도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아닙니까? 그나마? 근데 갑자기 오세훈 서울시장을 누구로 만드느냐? 한동훈 전 대표로 만들어내요. 그럼 제가 또 공격해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나마 지방선거에서 경쟁력이 있을 만한 사람을 한동훈 전 대표와 유사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당 내부에서 공격을 하게 만드는 상황.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8% 정도, 일주일에 8% 정도가 변동이 생겼다고 한다면 대단히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1차로는 윤석열 씨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받은 거하고요. 이걸 옹호하는 한동훈 당대표의 발언 때문에 이게 떨어진 거라고 얘기한다면 이걸 수습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습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무슨 얘기가 떠돌아다니냐면 지방선거 이길 생각 없구나. 국민의힘은. 그냥 그 세력을 유지하려고만 하는구나. 그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들이 도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게 좀 정정당당하게 붙어야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27일부터 전국 민심 투어에 나선다고 합니다. 첫 지역은 역시 대구였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토리 그냥 먹는 도토리 말이에요? 대구 경북의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제가 정치를 결심하게 된 날이 법무장관 당시에 동대구역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서 찾는 곳은 바로 서문시장입니다. 보수의 대표, 대선 주자들 자주 가는 곳인데 역시 대구를 처음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한동훈 전 대표 메시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대구 피하지 않겠다. 보수 재건을 대구에서 시작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최근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문시장 방문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 돈에 기존에 뭐 보수 정당의 당 대표든 대통령 후보든 비대위원장이든 갈 때마다 서문시장에서 굉장히 그 환영을 많이 받고 환호하고 지지를 해준 것을 바탕으로 그 지지세를 바탕으로 그걸 이제 수도권을 갖고 와서 선거에 승리하거나 본인의 당내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았는데 장동혁 대표가 갔을 때는 여러 쓴소리들이 나왔어요. 실제로 뭐 지금 화면은 과거 한동훈 전 대표가 방문했을 때지만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는 뭐 영남일보 현지 보도를 보면 통로가 통 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파들이 몰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도 좀 대비되는 측면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여튼 보수의 성지라고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 가서 본인에 대한 판단을 직접 한번 민심을 체험해 보겠다. 이런 결기를 바탕으로 대구에 가는 것이지. 근데 또 일각에서는 대구를 처음 가는 걸 보니 대구 출마로 마음을 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너무 나간 추측인 것 같고 어쨌든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직접 본인이 한번 민심을 들어보겠다. 보수 재건에 나서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동혁 대표 갔을 때 쓴소리가 좀 놓은 건 맞는데 그게 전부 다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아니 왜 윤 대통령하고 절연을 하느냐 이런 쓴소리가 놓은 거예요. 오히려 한동훈 지지자 측에서 놓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한동훈 대구 가면요. 홍준표 시장도 오늘 메시지 냈지만 전국에 그 한동훈이 일부 팬덤이 있어요. 물론 팬덤보다 몇 배나 많은 비혐오층, 비호감층이 더 많지만 그러니까 일부 전국에서 한 몇천 명 모이면 이게 마치 대구 시민들 뜻인 것처럼 와 할 건데요. 그 실제 대구에서 저도 제 고향이 대구예요. 초중고 다 대구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대구에 가면요. 한동훈 배신자라고 비판하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보수청에서 오히려 전체 국민보다 보수청에서 봤을 때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청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대구 특히나 서문시장을 갔다는 건 장동혁 대표도 얼마 전에 갔다 온 것을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거. 그렇죠. 진짜 보수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썰렁했던 장동혁 대표의 방문 때보다 훨씬 더 뜨거운 환호와 뜨거운 환대를 받을 거다. 아마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도 과연 뜨거운 환영 일색일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 굉장히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인기 없는 장동혁 대표보다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윤 어게인 세력 일부가 장동혁 대표에게 소리 질렀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아마 뜨거운 욕설도 같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지자와 적극적인 반대자가 혼재돼가지고 아마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거다. 자, 저는 장동혁 대표의 서문시장 방문과 얼마 기간을 안 두고 방문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서문시장 방문 모두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얼마나 풀기 어려운 소위 말해서 딜레마에 빠졌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대구 출마 관련해서는 정광재 대변인께서 선을 그었지만 뭐 간복이 이런 성격은 없다는 거죠. 일단 대구에 보궐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대구시장 후보로 현역인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야 선출이 돼야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그분이 5월 넘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잖아요. 그럼 재보궐선거가 없어요.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대구에 과연 재보궐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는 4월 말 5월은 가봐야 결정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구에 출마를 한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읽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시장 이제 서정호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다음 행보가 민심 이런 행보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선거하고 겹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지금 흐름은 6월 이후라고 생각해요. 6월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선택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씨와 절연하지 못하고 장동혁 대표 체제가 저런 길을 갔으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좀 건강한 보수, 상식적인 보수가
국민의힘에 자리 잡아서 혁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들이 몇몇 있는 거잖아요. 따지면 한동훈 전 대표나 아니면 좀 개혁신당의 뭐 이준석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런 사전 작업들을 전국을 투어하면서 보여주겠죠. 근데 근본적인 한계는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야박한 평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발광체가 된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 반사체였어요. 지금까지 보면 누군가한테 박해를 당하거나 공격을 당했을 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올라오는 거지 예. 본인이 자력에 의해서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 이슈를 통해서 뭔가 동원해내면서 보수 진영들을 끌고 간 사례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좀 그래서 예. 이번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지역을 돈다고 얘기하는데 좀 잘 돌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처럼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먹방하고 뭐 예를 들면 노래방하고 이렇게 하기 기타방하고 이러면 예.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진짜 본인이 정치에 몸을 담고 그다음에 무너져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들을 새롭게 어떤 재건해내겠다고 한다면 예. 진짜 뚝심 있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수층들한테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나 과거랑 달랐어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또 과거처럼 그냥 저렇게 한번 휙 돌고 마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정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예. 최근에 보면 좀 측은해 보이긴 해요. 길이 잘 안 보여서. 뭐 이럴 때 있으면 제가 볼 때 본인이 뚫고 나가야죠. 하나하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가가지고 이제 지방선거 맞물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메시지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내 비판하기도 지금 뭐하고 선거 국면 들어가면 당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았나요? 장동혁 대표가 윤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잖아요. 무소속인 그렇죠. 상황에서 제명당했죠. 국민의힘 지도부와 관련해서는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할 가능성이 전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전 반대로 역설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을 당하고 2월 20일에 장동혁 대표가 크게 스윙을 해서 중도 외연 확장의 메시지를 냈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활동 공간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스스로 좀 고립되고 축소지향적으로 가는 메시지를 내니까 반대 진영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정치 공간이 훨씬 넓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감 갖고 대구에도 가고 진짜 보수가 누가 주인인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월 20일에 장동혁 대표가 낸 메시지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장동혁 대표에게는 굉장히 오랜 기간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오늘 홍준표 시장의 핵심이 뭐냐? 한동훈 대표가 저런 식으로 하면요. 지방선거에 뭐 패배해가지고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더라도요. 한동훈이 설 곳은 없다. 그 얘기했죠. 이게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수 국민들이 볼 때 한동훈이가 지금 이 보수 패배에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내부 분열 해당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 분열 장동혁 끌어내려야 된다. 이러고 한동훈 지지층이 투표하러 안 간다. 그러고 이게 보수 졌다. 그러면 이게 장동혁만 책임질까요? 한동훈도 공동 책임, 더 책임이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저게 자기 정치 무덤 파는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오늘 제2의 유승민가 될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저기 의문 드는 것이 계속 지금 지도부를 비판을 하게 된다면 선거 국면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또 갇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배신자 프레임은 이미 한동훈 전 대표에게 올감해 있는 거죠. 그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개인의 정치력에 달렸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2028년 총선 또는 2030년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만이 보수 재건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확신만 준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보수 진영의 상당히 그 재건을 위한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2월 20일에 낸 메시지 때문에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연대를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든 앞으로 보수 재건에든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절대 선거연대 못한다. 장동혁 대표와 같이 못 간다라고 잘라내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 진영 내에서 고립되는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보수 진영 내에서 고립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권 상황 살펴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팬카페가 제명인의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당의 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강퇴를 당했습니다. 강제 탈퇴 조치를 당했는데 물론 여기서 찬성률이 81.3%에 달합니다. 이유는 당내 분란 행위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인데 박찬일 씨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대표적인 팬카페에서 강제 탈퇴를 당했어요. 네, 참 초유의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처럼 윤리위 열어가지고 뭐 제명시키고 당직 정지시키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정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본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그나마 계파 갈등뿐만이 아니라 노선 갈등이 분명해요. 예를 들어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뭐 찬반이 있었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륜 찬성이냐 반대냐 뭐 이런 어떤 나름의 노선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물론 거기 위에 서로의 당권이라고 하는 공천권이라고 하는 기득권이 얹어져 있긴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에 반해서 도대체 노선 차이가 뭐지? 소위 말해서 제명인의 마을에서 얘기하는 노선과 정책과 정청래 대표하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정책에 무슨 큰 차이가 있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정책과 노선의 차이도 아닌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 누가 보더라도 우려스럽고 감정 싸움이 좀 선을 많이 넘었다. 결국 정청래 대표가 1년 동안 뭐 이거 누구 책임이라고 해야 될지 참 난감한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에 대한 호불호가 강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속에서 좀 곪고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사상 처음이죠. 현직 대통령 팬덤이 현직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갖다가 카페에서 제명한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 내분이 본질이 저는 권력투쟁이라고 보는데 민주당 내에서 똑같은 권력투쟁의 민낯, 그것도 노선 차이도 아닌 감정 싸움으로 이런 민낯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에게 좀 창피한 일이다.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카페니까 카페 매니저가 있는데 분란을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분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땐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이 화가 뭐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렇다고 이렇게 투표까지 해서 당 대표를 퇴출을 시켜야 되냐? 그러니까 내부는 그런 거겠죠. 정청래 당대표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얘기들을 쭉 다시 들어보니까 옛날에 심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거야? 이런 것도 같고 그다음에 이거 계속 이러면 예를 들면 과거 친문 세력들이 했던 거 좀 반복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제명인회라고 하는 마을이 상징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현직 당대표, 그러니까 전체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퇴출시키는 행위가 벌어졌을 때 이것이 당내에 좋은 이미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또 역으로 따지고 보면 정청래 대표가 지금 매우 고독한 리더십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1인 1표제 했잖아요. 그다음에 합당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이거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에요. 실제로는. 지론대로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통령의 지론을 이용해서 본인이 연임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의도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소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 몫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본인은 충정이라고 본인은 설명을 합니다만 그 충정을 충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당대표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은 본인이 해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명인의 마을은 좀 심했다. 재가입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재가입도. 이렇게 퇴출시킬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이건 그냥 화풀이로 들리잖아요. 분풀이로 들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명인의 마을보다 더 큰 건 저희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원들이 선택한 당대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존중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 이제 앞으로 스스로 해나가야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권의 지지층이 좀 갈등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정청래 대표가 이제 딴지일보를 거론한 적이 있었죠.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보고 뭐 요즘 언론에서 딴지일보에 뭐 게시판에 글 쓴다고 그러는데 저는 10년 동안 1,500번 썼습니다. 평균 이틀에 한 번 글 썼습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 밑입니다. 거기에 흐름이 가장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글 한번 볼까요? 민주당 더럽히지 말고 딴지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 딴지일보가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미디어였는데 이게 또 세분화가 되는 겁니까? 저는 뭐 민주당이 몸집이 커지고 네. 스펙트럼이 넓어진 게 결국은 이 원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네. 당의 주류는 누가 뭐라 그래도 86세대였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정치적 지향도 굉장히 진보 지향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정치의 스펙트럼이 확 넓어진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나는 중도 우파다라고 선언을 했고 실제로 정책에서도 그런 중도 우파적인 정책들이 좀 유연하죠. 이재명 네. 대통령이 굉장히 유연하다 보니까 스펙트럼도 넓어졌고 이념의 스펙트럼도 넓어졌고 그다음에 구성원도 네. 굉장히 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분들 국회의원분들 지금 몇 분이나 들어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고 그분들하고 방송에서 상대 패널이었는데 네. 그분들이 지금 민주당 대표에서 방송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거 볼 때마다 야 되게 신기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저는 민주당의 몸집이 커지고 소위 스펙트럼이 넓어지다 보니 이 속에서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민주정당이면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소위 말하면은 공론화라든지 토의라든지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 지금은 이 초창기부터 이게 지금 되게 뭐라 그럴까요? 토론이나 선의의 경쟁보다는 서로가 의심하는 예. 저거 지금 안에서 지금 저 혹시 딴집 살림 차리려는 거 아니야? 이런 서로가 의심의 눈길로 쳐다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모든 분란은 이런 의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를 보면 포스트 이재명 또는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을 둘러싸고 의처증과 의부증에 걸린 사이처럼 보인다. 좀 그런 점에서 너 딴지일보 세력이야? 나는 뭐 제명이네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PR을 구분하는 모습들은 예.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몇 달 안 된 흐름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누구 책임이냐? 예. 당원 책임이냐? 아니면은 저는 지도부 책임이냐? 그렇다면은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 게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 잘못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좀 잘못 보여준 게 있고 팬덤은 그것을 갖다가 따라하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스펙트럼을 넓힌 이재명 대통령 탓을 할 때 아니다. 내부에서 그걸 갖다가 모두의 민주당 안에 당원들의 그런 논의의 장을 만들지 못하는 현재 민주당 지도부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그게 뉴 이재명 이런 식으로 표현이 뭐 되는 거죠. 실체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누 이재명이라고 하는 네이밍은 조직도 하는 없고 거지만. 네이밍이 있는데 예. 그런 소위 말하면 중도 확장성이잖아요. 그럼 중도 확장성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선거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예. 다음 당대표 선거를 둘러싸고 그 뉴 이재명이라는 거 안에 혹시 과거 친문 세력이 복귀하는 거 아니야? 조국 혁신당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뉴 이재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도파가 아니라 특정 세력이 들어와서 당을 접수하려는 거 아니야? 이게 제가 얘기했던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거예요. 예. 실체는 없는데 이게 서로가 의심만 하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 우리는 뭘 합니까?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그러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상담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예. 아니 의심이라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 한마디 제스처 하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분열은 전 시작됐다고 봐요. 이미 시작됐다. 왜? 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절대 권력자로 있다가 당이라는 권력의 공백 상태가 온 겁니다. 그 당이라는 권력의 공백을 박찬대, 정청래 두 사람이 다툴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지난해 당대표 선거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정청래든 박찬대든 모두 친명이다. 예. 그러니까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든 박찬대가 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소 뭐 이재명 대통령과 덜 가까운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뽑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 8개월 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이재명 대통령과 불화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우상호 전 정무수석을 불러다 놓고 제일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 당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 왜 그랬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였다고 하잖아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인의 지지자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비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욕하면서 배운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을 거고 다음 당대표 연임하면 나도 대통령 될 수 있다 생각할 겁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상당히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데 그 공백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는 치열한 개파 간 결쟁이 있는 거라고 보고 인간적으로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어울리는 사이는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MBN 판도라에 나와서 나는 이재명 싫다. 이재명 가는 곳에 항상 분란만 있다. 그냥 생각하는 게 싫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한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생각은 10여 년 전 발언입니다만 저는 아직도 그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한마디 하면요. 국민의힘하고 그 민주당이 다 내부 갈등으로 이렇게 겪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정리가 돼요. 한동훈 좀 도려내고 좀 도려냈잖아요. 그다음에 장동혁 체제 중심으로 이게 공천이 갑니다. 그게 배신자들 그 정리하는 3대 저승사자가 이정현, 그다음에 윤민우, 이호선 세 분이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야당은. 근데 여당은요. 항상 이게 공천되면 무조건 충돌합니다. 왜? 법상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도장을 찍어요. 근데 실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 정원호 잘하네. 한준호 감사표 주고 박찬대 또 이게 안중근 유무 가져오는 게 잘하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공천에 관여 안 할 수가 없거든. 근데 공천하면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도 갈등했고 옛날마다 그래요. 저는 이번에도 지금 보세요. 지방선거 오면요. 공천과 관련해서 아마 정청래 당과 이재명 청와대가 엄청나게 대충돌이 될 겁니다.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는 정리했기 때문에 장동훈 대표 공천권을 다 100% 행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은 도려낼 생각이 없어요. 저는 국민의힘은 그런 걸로 전직 당대표를 제명을 시킬 정도의 상황이라면 누가 그 당에 대해서 충성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도려낼 생각이 없고요. 좀 크게 어울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은 있겠죠. 왜냐하면 적어도 단임제 대통령 시대에 각 정당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차기 권력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가는 것들은 일상적인 정치 행태인 거죠. 근데 그것이 배제시키거나 잘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더 많이 쌓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재명식 전 정치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1차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대선이 패배하고 난 다음에 0.7% 차이로 패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었고 또 그 이후에 본인이 정치 테러를 당하는 과정들, 검찰에게 어떤 왜곡된 수사, 기소를 당하면서 탄압받는 모습을 보면서 결집을 했었고 그 이후에 내란이 발생한 다음에 소위 2차 내란을 진압하고 탄핵을 시키면서 뭔가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2차 어떤 결집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잘할지 못할지 몰랐었는데 국정 운영을 한 6개월 이상 잘하는 과정이 벌어지게 되니까 지지층이 이렇게 모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단단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단함들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예를 들면 그냥 야 조용히 해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청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비판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민주당이 이 상황 자체를 잘 극복할 어떤 능력들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고 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당에서 또 깜짝 인사가 있었는데 김남국 전 비서관이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이 됐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정무직 당직자 임명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남국 전 국회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된 김남국입니다. 여러 부족함에도 대변인으로 임명돼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만드는 데 소통으로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현지 누나 그 메시지 논란으로 이제 비서관직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한 2달 정도 지났나요? 좀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김남국 전 의원 지금 이제 대변인이 됐습니다만 참 파란만장합니다. 코인 문제로 엄청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무죄가 났었고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히 좀 많은 의원들이 미안했었었고 또 말씀하신 이제 현진 의원하고 얘기되고 있는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본인이 중간에 전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썼는데 내부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좀 2번 정도 큰 어떤 사단이 났던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아니었던 거죠.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남국 전 의원을 더 사랑한다면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 대변인을 임명을 했다면 훨씬 더 좋은 모양새를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민주당이 보면 대변인들하고 부대변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면 또 많이 임명하기도 늘어나죠. 해요. 많이 임명하기도 하는 측면이 있어서 뭐 당이 결정한 거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약간 좀 시점을 늦췄으면 훨씬 더 예를 들면 잘 안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아쉽다? 뭐 이 정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어떤 논란이 있으면 그 논란이 그래도 좀 가라앉고 돌아와도 충분한데 왜 지금일까? 근데 저는 김남국 대변인 이 카드가 굉장히 의도된 바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서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간에 충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당 대변인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에요. 당 대변인은 누가 임명합니까? 결국 당 대표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럼 정청래 대표가 왜 내분 사태, 제명인의 마을에서 제명당한 날 왜 김남국 전 청와대 비서관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을까? 결국은 저는 당 내분 사태에 대한 화해 제스처라고 봐요. 자, 나는 이렇게 제명인에서 나 탈퇴시켰어도 나는 대통령 버리지 않는다. 내가 언제 대통령하고 각세웠냐. 대통령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의 대통령의 7인의 멤버였고 또 청와대에서 비서관까지 했던 김남국 전 대변인 전 의원 문제 있지만 그래도 나는 당의 화합을 위해서라면은 확실한 친명 인사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 당 대변인을 안 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분 사태에 대한 굉장히 정무적인 카드로서 화합책을 내건 거다.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에게는 조금 밉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당 내부로 본다면 대통령의 이 판명을 갖다가 당 얼굴에다가 앉혀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한 번만 얘기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왜 이 시기에 김남국 전 비서관을 대변인으로 임명했을까 생각하면 6.3 지방선거에 지금 안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 대변인은요 출마를 한다고 해서 당직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방송에 출연이 계속 가능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안산시장 공천에 김남국 전 비서관에 대한 어떤 페이버를 당에서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청와대와 조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그 공천 과정에서 유리한 선점을 하긴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방송 같이 하면서 만나봤더니 그 안산의 양문석 의원이 지금 대법원에 가 있거든요. 근데 4월 30일까지만 판결이 나오면 선거의 보궐이 근데 무조건 나요. 그건 두 가지 공직선거부터 100만이 넘고 일반 사기 대출로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보궐이 나면 김남국 의원이 보궐로 가고 보궐이 안 나면 안산시장으로 출마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아무리 봐도 이게 국민을 너무 우습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오만방자한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진우나 훈시경이 그게 미수에 그친지 모르겠는데 실제 안 해도 근데 그런 식으로 답을 줘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이 자체가 이미 그거는 범죄는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청탁금지법이 뭡니까? 그 국민들이 훤히 지금 현진우를 알고 있는데 이걸 대변인 임명한다? 너무 이게 민주당이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오만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북한 관련 소식을 살펴볼 텐데 저희가 이제 주애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딸의 이름이 주애가 아니고 주혜가 아니냐는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리정 혈효되는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힘껏 터쳐 올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장례는 격정의 도가니로 화했습니다. 보셨지만 북한 매체에서는 그 김주애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애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런데 주해가 아니냐 이런 첩보를 지금 정보당국에서 입수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오늘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이 정도로 정보가 없구나라는 생각. 이름도 지금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거의 노출을 시키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주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인 거죠. 매우 어린 나이부터 노출이 됐던 측면이 있었는데 저는 저 이름은 정보당국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외부에서 이렇게 불려왔잖아요. 불려왔는데 그게 교정을 안 했을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김주혜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외부 세계에서 계속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판단에 의하면 후계자로 거의 지명이 된 것 같다라는 어떤 국회 정보위의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런 이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북한 당국 내부에서도 아마 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교정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정을 안 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제기되고 있는 정보 자체가 바이어스가 아닐 거라는 생각, 바이어스가 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때 중요한 문제는 저 이름이 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이번 이제 당대회 제9차 당대회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름으로 호명되거나 거기에 상응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여러 매체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비해서는 노출된 것이 많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제가 볼 때 지금 외부에 계속 김주혜라고 하는 인물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대체할 거라고 하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김정은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가 단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로 이번 당대에 집중한 것 같고 김주혜라고 하는 딸의 후계 지명 문제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름보다는 북한 사회가 후계자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속도 과정을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정은도 사실 초기에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정되기 전까지 김정운인지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때.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니 우리 정보당국이 지금 차기 지도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어린아이 이름도 뭐 제가 몰라? 혹시 대북 정보력이 약화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북한이 이제 소위 그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의 가족 패밀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소위 말하면 정보 제한을 갖다가 북한 내부에서도 알기 어려운 근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이름도 과거에 김정운이었다라는 게 몇 차례 바뀝니다. 김정은인지 김정운인지. 사실은 김정은의 등장도 거의 뭐 20살 다 돼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김주혜 같은 경우에는 13살입니다. 지금 대략 생년도 12년생인지 13년생인지 그것도 추정이에요. 그리고 뭐 그 김정은의 친모죠. 과거 이름이지만 고용인지 우리 고용이라고 주로 얘기했는데 고용인지 아직도 확실치 않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 대북 정보력이 약화된 게 아니고 그만큼 북한 내부에서 소위 말하면 그 지도자들의 가족들에 대한 이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다. 그렇게 보고 또 이것이 공개적으로 어떤 지위에 앉았을 때 이름이 이제 보도가 되거든요. 지위에 앉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데니스 로드먼이 미국 가서 농구 그거 할 때 그 김정은 딸 주혜를 안 왔다라고 그래가지고 알려진 거지. 사실은 직함이 없으면은 이름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되게 예외적인 경우였다. 이름이 불린 것도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직책이 생기면은 이제 북한 언론에서 이름을 명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상황이 아닌데 혹시 미사일 총국을 맡긴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주혜가 지난 공군절 행사와 금수산 궁전 참배 등 존재감이 부각을 계속되어 온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현재 북의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미사일 총국장 역할을 맡긴 거 아니냐 이런 또 보도인 건데 13살, 14살에게 지금 미사일 관련해 이게 ICBM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ICBM도 볼리스틱 미사일의 약자니까 포함되는 거죠. SLBM도 포함되는 거고 다 포함되는 건데 정말로 21세기에
3대 세습에 이어서 4대 세습을 얘기하고 단순히 백두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13살에 미사일 총국장이라는 자리, 이거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미사일 총국장이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현실이 참 서글픕니다. 이게 북한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분단 75년 역사상 이 75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은 여전히 뭐 초근 먹피로 연명한다는 수준은 벗어났겠지만 이 정도 경제력밖에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4대 세습을 얘기하고 13살 딸에게 미사일 총국장을 얘기한다는 것이 이 한국 현대사의 대단한 부조리죠. 정말 부조리의 끝판왕이 저는 김주의 4대 세습이고 지금 미사일 총국장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은 군부에 실질적으로 뭐 시책에 의견을 내는 걸 지시도 가능한 거고 이렇다면 이거는 만약에 맞다면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13살, 14살입니다. 미사일 총국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계속적으로 병진 노선이라는 걸 해요. 제가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핵 능력 고도화와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핵심이 핵 그 능력 고도화라고 하는 것이 소위 우리가 얘기한 선군 정치가 계속 이어져 나오는 맥락에서 소위 군사 국가화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북한의 군부와 타협점들을 만들어내고 소위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익을 교환하는 메커니즘을 계속 유지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미사일 총국장 역할을 맡겼다라는 얘기가 있다 이런 건데 이렇다면 제가 볼 땐 상징 조작을 하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뭐 김정은 4살 5살 때 총 뭐 명사수였다 다 마셨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백두혈통에서 차기에 우리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얼마나 출중한 인물인가를 나타내게 하기 위한 상징 조작들을 매번 해왔어요. 김정일도 그랬고 김정은도 그랬고 또 그러면 지금의 김주애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소위 북한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핵 능력의 고도화인데 핵 능력의 고도화의 상징은 미사일이다. 근데 미사일에서 아주 탁월한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게 김주애다. 그러니 김주애가 후계 승계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상징 조작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거기에 동의하는 군부. 그럼 이제 군부는 여기에 동의함으로써 군부가 지금까지 계속 이득을 얻어왔던 이익 구조들을 서로가 예를 들면 보장해주는 메커니즘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서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추가 정보라고 하는 이 정보라고 사항이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김정은을 만들어냈던 방식과 유사하게 다시 또 김주애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후계자를 만들기 위한 상징 조작의 메커니즘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북한 관련 정보들 자체가 잘 확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대부분 다 추정으로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후계 수업의 일환으로 예를 들면은 뭐 미사일과 관련해서 김주애가 무슨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면은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는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사일 총국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부여되는 건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물론 아직 부여가 안 됐지만 만약에 부여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이거는 후계 구도가 내정된 거라고 사실상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뭘 봐야 되냐면 이제까지 북한은 3대 세습을 하면서 소위 아들 중심으로 남성 중심의 후계 구도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최초로 공산권에서 통틀어 가지고 여성 지도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제까지 김정은을 적극 밀착 수행하고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 있죠. 고모인 김여정이 있어요. 그러면 김여정 입장에서 보면 이제까지는 아들 승계였기 때문에 자신의 제외가 된 건데 만약에 여성으로 승계가 되는 구도가 보인다면 지금 현재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했던 김여정은 소위 말하면 숙청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앉아서 숙청 다 할 것이냐 아니면 내부의 권력 투쟁이 분화될 것이냐. 사실 이 부분도 물론 우리가 이제 북한 정보라는 게 워낙 제한돼 있다 보니 어떤 형식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과거 김정은의 등장 이후에 고모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숙청하는 걸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여성 승계 최초의 여성 승계에 따른 이 자본 부분 그다음에 김여정 고모인 김여정의 어떤 그 처분 문제 이 문제까지 굉장히 복잡한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미국 관련 소식을 살펴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이 이제 마러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새벽에 괴한이 침입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산탄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살을 해버렸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At 1:30 this morning, the security detail detected that an individual had made his way into the inner perimeter of Mar-a-Lago. The gas can raised the shotgun to a shooting position. At that point in time, the deputy and the two Secret Service agents fired their weapons and neutralized the threat. He is deceased at the scene. 정관제도 어떻게 보면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좀 특이한 이력은 이 사살된 이 남성이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였다는 점이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 총기 보유가 허용된 국가라고는 하지만 실제 현직 대통령의 그 별장을 네. 무장한 상태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 또 이 사람이 그동안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라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장 상태로 갔었다는 걸로 깜짝 놀랐는데, 추가적인 현지 당국, 뭐 경찰이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왜 그러면 지지자에서 이런 그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직까지는 공개된 것이 없어갖고 뭐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또 사망한 상태여가지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뭐 찾아내기 힘들겠지만 이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에서도 지금 이탈 목소리가 나오고 전반적으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30%보다 37%까지 내려간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지율 자체가, 그러니까 아마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마가 같은 경우도 좀 서로 분리가 됩니다. 한 6가지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중에 마가 내부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제발 좀 대외 정책에 관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모여서 예를 들면 이민 노동자들 같은 경우를 좀 밖으로 배제하고 소위 백인들 같은 경우에 어떤 노동자들을 갖다 중심으로 좀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최근 어떤 대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또 기류들도 분명히 있고 또 극단적인 것 같은 경우는 인종주의자들도 분명히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매우 지금 마가 자체가 극단주의 세력들 자체가 존재한다. 그럼 이 극단주의자들 같은 찰리 커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일을 당했던 것들도 극단주의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극단주의자들의 행위일 수도 있겠다. 아직까지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또 하나는 트럼프의 행태가 매우 비상식적이다라고 공화당 내부에 있는 상식적인 보수 어떤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 반발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또 특히 관세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오늘 10% 얘기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15% 얘기하는 식의 방식을 통해서 미국의 리더십이 완전히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불만도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저런 문제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또 이란을 전면적으로 침공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매우 극단적인 사회로 이동하고 있고, 그 극단적인 이동의 어떤 과정들이 더 커지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인물들을 테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양태들 많이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미국 사회가 상당히 경랑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 경랑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11월달 중간선거 이전에 트럼프가 또 어떤 또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할 방식의 정책들을 펼칠 것인지라는 측면에서 진짜 제가 볼 땐 희대의 정치인, 희대의 대통령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이제 무효화하면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여할 거라는 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루 사이에 10%에서 5%로 더 올려버렸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Today I will sign an order to impose a 10% global tariff under Section 122. Foreign countries that have been ripping us off for years are ecstatic. They're so happy. And they're dancing in the streets, but they won't be dancing for long, that I can assure you. We'll be able to take in tariffs, more tariffs. All the deals are on. We're just going to do it a different way.
미국 정부는 저 상황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계획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10% 했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5%를 올렸어요. 이게 물건을 한두 개 파는 것도 아니고 이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내부적으로는 자 대법원에서 판결했어. 우리 카드 많아. 돌파할 카드 많아. 예. 뭐 무역법 122조도 있고 슈퍼 301조도 있고 이것저것 다 쓸 거야. 그리고 여기 10% 얼마든지 나는 5% 더 올릴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것은 대법원에 굴하지 않겠다. 끌려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 상황은 내가 주도하고 있고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지지자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 흔들리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잡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너네 관세 상호관세 이거 무효됐다고 그래가지고 딴 생각 품으면 안 돼. 그렇죠. 한국, 예. 일본 너네 투자할 거 계속 투자하고 그다음에 유럽 너네도 딴 생각하지 마. 나 얼마든지 나 너네 지켜보고 있다. 10% 나 얼마든지 15%로 올릴 수 있어. 예. 이렇게 외부 국가들에게도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경고성으로 저는 이런 과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 무역법 301조라는 게 무제한이에요. 이거는 122조 같은 경우는 15%로 상한선이 있는데 산물질 제한이 없으니까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예견됐던 건데 아마도 이제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으면 처음에는 무역법 가지고 할 거다. 그런데 예. 무역법은 150일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늘리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슈퍼 301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간 연장이 무한정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